검찰권의 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검찰의 힘을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정적주기, 네. 본인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렇죠. 정권 초기부터 흘러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그것도 모자라다라고 해가지고 더 끊어내가지고 더 자주 법원에 부르겠다. 즉 법정 연금이 된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대표를 묶어놓은 겁니다. 옆에서 보면은 뭐 정말 빈말이 아니라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찍 도망갔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서울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 여의도 국회로 왔는데요. 바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국회 의원회관실에 와 있습니다. 자, 한준호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네.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셔가지고 네. 그 외모부터 네. 국회 다수당 원내 일당의 최고위원의 품격을 갖추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그게 외모하고는 상관이 없긴 한데 네. 방송을 워낙 짧게 해서 사실 제 경력 중에서 방송이란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긴 한데 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많이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 뭐 말씀 나왔으니까 최고위원 3등 하셨습니다. 네네. 소감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선배분 의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대 가장 치열했던 최고위원 선거다. 왜냐하면 보통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치열하고 그 전에는 전체 최고위원을 뽑아서 1등을 하는 분이 의장을 맡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 선거가 분리된 이후에 가장 치열했던 선거이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거이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를 치르는 그 5주 기간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전국 선거이기도 하고 너무 치열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만큼 당선되고 나서 감사한 마음과 좀 뭐랄까요, 이 당선된 이후에 뭐 기쁨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최고위원 되시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건가요? 그거밖에 안 됐나요? 한 달 정도 지난 거 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그러면 보통 최고위원회 회의를 월수금 이렇게 합니다. 3차례 하시는 공개적인 회의를 월수금 하고 그리고 이제 비공개적인 회의들이 좀 산발적으로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 당의 어쨌든 뭐 의사결정 기구이니까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당직도 굉장히 오랜 기간 당직을 했었는데 당직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이제 뭐랄까요, 정보의 양과 그리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 수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이 많아서 실은 약간 좀 버거운 상태이긴 한데 그만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자, 우리 당의 뭐 개혁 아니면 한국 사회 정치 개혁, 뭐 정당 개혁, 뭐 어떤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이든.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지역을 논외로 하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해서 보면은 저는 국회에 들어올 때 제가 MBC 언론노동조합 집행부 출신이기도 하고 2007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웠던 노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다시는 그런 어떤 정권이나 탐욕스러운 욕심에 빠져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고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들, 법 개정 부분들을 좀 집중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방송 3법을 가져와서 방송 4법으로 재발의하고 제휴가 돼서 저희가 다시 처리를 했는데 물론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언론의 정상화를 좀 만들어내고 싶었고 또 한 부분에서는 미디어의 진흥을 좀 시키고 싶었습니다. 미디어의 진흥. 네. 미디어의 진흥이라면 뭐 어떤 우리나라의 미디어를 뭐 그 통틀어서 보통 K 컨텐트 이렇게 이제 부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MBC에 있으면서 2014년도에 한중 FTA 협상단에서 네.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플라잉 PD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콘텐츠의 이 포맷 같은 것들이 수출되고 또 한국 드라마, 웹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되고 이런 부흥기가 있었는데 이 K 그 컨텐츠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어디서 오냐면 정치권에서 와요. 한계가 언어적 측면이 아니라 그렇죠. 정치권에서 온다. 그럼요. 언어적 측면은 절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제가 2014년에 중국에서 이제 일종의 문화부 차관 같은 분이 뭐라고 했냐면 네.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에 끊어진 DNA, 즉 유교적인 DNA, 네. 아시아적 DNA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 속에 있더라. 음. 라고 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만 해도 이제 광전 총국을 중심으로 해서 매해 5년 정도 그리고 연 단위로 진흥할 분야와 규제를 할 분야를 명확하게 발표를 해서 이 미디어 회사들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콘텐츠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전 속도에 있어 2위 세계에서 네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해서 2위 정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은 자체 드라마의 IP도 넷플릭스나 이런 데 다 뺏기고 일방 정도만 하는 수준이고 이를 통해서는 재투자가 너무 어려운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전반적인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 미디어를 진흥할 수 있는 분야와 특히 뭐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규제를 통해서 진흥 방향을 하나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뭐 한류의 붐 따라서 K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제일 중요한 건 IP를 저희가 보유하고 생산하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매 또는 여기에 스피노프 또 MD 상품 네네. 이렇게 좀 퍼져 나가야 이것이 뭐 마블이나 뭐 디즈니나 이런 데처럼 하나의 어떤 그 유니버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IP를 직접적으로 해외에 뺏기기 때문에 네. 자꾸 새로운 것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뭐 다른 네. 주제가 없다면 네. 이 미디어와 이 K 컨텐츠와 관련된 주제를 좀 더 말씀 나눠보고 싶지만 일단은 워낙 시급한 게 이게 네네.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최고위원 되시고 나서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 사실 이 검찰권의 남용 네. 문제가 이 끊임없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이거? 견제를 해야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지 못했던 네네네. 저희들의 잘못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의 힘을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정적 죽이기 네. 그리고 상대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 그리고 본인들에게 뭐 피해가 되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그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렇죠. 정권 초기부터 흘러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같이 경쟁을 했었던 상대 후보 대선 후보를 고발하고 이렇게 기소하고 그렇죠. 이런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는 검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제 공성과 수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그런 공격들로부터 저희가 잘 방어를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검찰들에 대한 이 문제점들을 제도로서 개선을 하는 저희가 언젠가 정권이 바뀐다면 개선해야 될 제도로서 저희가 연구하고 방향을 잡아내고 결과를 내는 것들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명품백이라고 하는 네.
그 김건희 여사한테 드린 분은 네. 처벌해달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검찰에서는 야 죄가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코미디 같은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 이거.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네.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아니야라고 본인들이 네.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해주고 검사들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처음으로 저는 그런 단어를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죠? 그 같이 노는 사이, 같이 서로 교류하고 논다라는 뜻에서 교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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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검찰 공화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 있는 큰 사건들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11월 15일 날 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위증교사의 네. 경우만 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금요일 아침에 저희가 그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선거 당시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이라고 네.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수사가 혐의가 없었죠. 없다. 예. 이거는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그 사람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네. 기소를 해버리고 구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것이 단순히 유력 대선 주자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국민들에까지 갈 수도 있다. 설사 정부를 향해서 한마디를 하거나 정부를 향해서 뭐 국민에게 주어진 헌법 제21조 1항에 주어진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결사 집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런 식의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사실 앞으로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다 수사받고 다 기소당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 정치권 내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켜보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네. 뭐 그러시겠지만 실제 이 지금 재판을 계속 기소되셔서 받고 네. 계시는 당사자인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측면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네. 수행실장 대선 때는 네, 수행실장도 수행실장을 하셨으니까 옆에서 네. 많이 지켜보셨으니까 네. 지금 대표님 어떠십니까?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법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죠. 하다못해 저 같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장에 한번 가려면 며칠 전서부터 신경이 곤두섭니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그것도 모자라다라고 해가지고 한 재판부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더 끊어내가지고 더 자주 법원에 부르겠다. 즉 예전에는 가택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정에다가 가둬놓는 법정연금이 된 거예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대표를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네. 잘 뭐 견뎌내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 과정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서 하고 계셔서 옆에서 보면은 뭐 정말 빈말이 아니라 야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한다면 난 정말 일찍 도망갔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주일에 3번은 매일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네. 이제 뵙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여당입니다만은 네. 최고위원이 되면 네. 뭐 이게 좀 뒤로 좀 들어오는 게 있나요? 아니면 제 사무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최고위원은 그 정치적으로 본인을 위한 투자예요. 저희가 학원을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뭐가 얻어져서 또는 뭐가 보장돼서 하는 것이 아닌 네네. 것처럼
정치인들도 각자 자기에게 스스로 정치적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종의 최고위에 출마하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투자다. 말씀드렸듯 많은 의사결정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일어나는데 과정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건 맞아 틀려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모르는 것들은 각 상임위에 연락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일종의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제가 투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은 뭔가 사무실도 나오고 예. 법인카드도 그렇죠. 나오고 사람도 더 붙고 할 것 같은데 당대표에겐 그럴 수 있지만 네. 최고위원들에겐 그러한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사결정 최고기구인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한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5분의 1 정도로 그 안에 담기게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참여보다는 관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배우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렇죠. 네, 제 스스로에게는 제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곧 우선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것이죠. 네, 우리 민주당에 대한 투자이기도 해서 누구도 이렇게 길러주진 않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이라 제가 그 다음 단계를 설정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재선 정도 했으면 또 재선 정도의 의원으로서의 판단력이 좋아져야 되고 또 그런 정책 결단력들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투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최고위원을 하는 목적이 다른 시작을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마무리는 지방선거가 될 겁니다. 네.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개인보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저희가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언론 개혁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두 축의 큰 축도 있지만 민생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인사를 했던 가게 주인분들이 폐업을 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서 이런 민생 부분들까지 포함을 한 민주당만의 그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선을 반드시 이겨서 방향성에 있어서 쪽팔리지 않는 의원이 되자.